엄마 제발 절 보세요. 저 엄마 아들 창훈이에요. 30년을 찾아다녔다고요. 아들이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제 아들은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이 자장가 기억나세요? 매일 밤 제게 불러주시던 우리만의 자장가였잖아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죠? 누구시길래? 어머니, 그날 보육원에 두고 가실 때 마지막으로 불러주셨던 그 노래예요. 기억나세요? 창훈아, 내 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서울에 사는 이창훈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 빌딩 앞을 지나던 그날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제 호흡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던 그때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리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멜로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어머니가 저를 재우며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찬 겨울바람에 살짝 비틀어진 노랫소리였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강건설이라는 대형 건설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제 과거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 소금 냄새가 물씬 풍기던 그곳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매일 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그날 어머니는 저녁 내내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셨죠. 작은 촛불 하나를 케이크 대신 켜놓으시고 미역국과 함께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맛있었던 저녁을 먹고 난 후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듯 제 이불을 꼭 덮어주시고 그 익숙한 멜로디를 시작하셨죠. 우리 훈이 잘 자라.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합니다. 당시 저는 6살이었고 그것이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은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 장사를 하시느라 짠 내나는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장가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변함이 없었죠. 포장마차의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머신과도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서서 저는 고급 양복을 입은 채로 어린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고 춥다고 느끼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서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그리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따뜻했던 겨울밤의 기억이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제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던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실패한 사업으로 인한 거대한 빚이 우리 가족을 덮쳤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고 매일 밤 훌쩍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춥고 칙칙한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강릉에서 멀리 떨어진 춘천의 성심보육원으로 향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가 왜 저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말씀이 없으셨고 창밖만 바라보시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어머니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육원 원장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훈아,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 여기서 착하게 지내고 있어야 해. 그때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떨림과 슬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등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이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보육원의 첫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낯선 이불, 낯선 냄새, 그리고 주변의 낯선 아이들.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혼자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우리 훈이 잘 자라.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는 금세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렇게 첫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는지, 전화는 없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기다림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것만이 어머니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고 낯설기만 하던 공간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어머니도 지금 이 달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보육원 생활은 시작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자장가와 함께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시간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는 공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보육원 아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셨고 늦은 밤까지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매일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꿈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을 때 보육원의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큰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어머니께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고된 시간 속에서도 저는 늘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눈여겨보셨고 3학년 때는 대형 건설회사의 인턴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국내 최고의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고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익혔습니다. 밤늦게 텅 빈 사무실에서 일할 때면 문득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노래는 여전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입사 10년 만에 저는 최연소 임원이 되었고 2년 뒤에는 과감히 사표를 내고 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강건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저의 열정과 노력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남에 화려한 사옥을 짓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가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 허전함은 여전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정상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저는 항상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이 어머니 앞에서는 마치 안개처럼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여전히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마치 언젠가 어머니께서 그 노래를 듣고 저를 찾아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충북 제천의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을 허물고 새로운 복합상가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낡은 시장 골목을 걷던 중 멀리서 각설이 공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일 오후에 한적한 시장에서 3명의 각설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무심한 듯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몇몇 노인들만이 공연을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익숙한 자장가가 들려온 것은 무대 위에 나이 지긋한 여성 각설이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수십 년간 잊지 못했던 그 목소리. 순간 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시야는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죠. 저예요, 어머니. 창훈이에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신을 모르겠네요. 어머니의 말씀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각설이가 저를 말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다시 그 자장가였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아프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놓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른 각설이들이 어머니를 부축해 떠나려 할 때 저는 겨우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저는 근처 찻집으로 그들을 모셨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찻집 창가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각설이 공연단의 단장이라는 김영자 씨를 통해 어머니의 지난 40년을 듣게 되었습니다. 1984년, 그러니까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그 해에 어머니는 빚쟁이들을 피해 전국을 떠돌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포장마차를 하셨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길거리 장사를 하셨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대전역 앞이었는데 추운 겨울날 혼자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보자마자 뭔가 사연이 있는 분이란 걸 알았죠.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밤이 되면 항상 어떤 자장가를 부르며 우셨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어머니는 김영자 씨의 권유로 각설이 공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구를 배우셨고 점차 노래도 부르기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장 잘 부르시는 노래는 언제나 그 자장가였다고 합니다. 공연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그 자장가를 부르셨어요. 관객들은 잘 몰랐겠지만 저희는 알았죠. 그 노래를 부르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시는 걸. 어머니는 번 돈의 대부분을 보육원에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전국의 여러 보육원을 돌면서 공연도 하고 기부도 하셨죠. 혹시나 아들을 만날까봐 그런 희망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김영자 씨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전부터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공연할 곳을 헷갈리시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장가만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본능처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저를 보육원에 맡기신 것은 빚쟁이들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저를 담보로 삼으려 했던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찻집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흥얼거리시는 자장가 멜로디만이 그날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으셨고 저 역시 어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자 씨와 다른 공연단 분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40년간 함께한 가족 같은 이들이었기에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린 끝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어머니께 너무 낯선 공간이었나 봅니다. 처음 며칠간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밤이면 짐을 싸려고 하셨고 공연하러 가야 한다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노래만큼은 어머니도 함께 부르시며 조금씩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방문하여 어머니의 건강을 체크하고 주 3회는 물리치료사가 와서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치매 전문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 매일 저녁을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저희만의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보고 산책을 나가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저를 아들이라 인식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부르는 자장가에는 특별히 반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자장가를 아나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시려 애쓰는 듯 했지만 곧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40년 만에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성공이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그 그리움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은 각설이 공연단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김영자 씨를 비롯한 공연단 식구들이 찾아오셨고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낯설었습니다. 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각설이 공연단의 연습실이 되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죠.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야기는 이 차가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노래하실 때면 40년 전 그 목소리가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씨가 들려준 옛 이야기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공연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힘들 때마다 제 사진을 꺼내보시며 눈물 흘리시던 일들, 보육원에 가실 때마다 저를 찾으려 애쓰셨던 일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단을 위해 저는 지하 연습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최고급 음향 시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죠. 처음에는 사양하시던 분들도 어머니가 그곳에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연습실에서는 각설이 공연 연습이 이어졌고 저는 그들의 공연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제가 지하 연습실에 앉아 있으면 유독 자장가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면 다른 단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공연단은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제가 차량과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더 이상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공연 영상을 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가끔은 영상 속 노래를 따라 부르시기도 했고 그럴 때면 저는 몰래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하고요. 각설이 공연단은 어머니의 또 다른 가족이었고 이제는 저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점점 정겨운 소리로 가득 찬 우리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거르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말씀도 줄어들었고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옆에 있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밤마다 집에 가야 한다며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여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노래만큼은 어머니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더욱 줄였습니다. 중요한 미팅은 화상으로 대체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휠체어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바닷가 마을에서처럼요. 매일 저녁이면 어머니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비록 대답은 없으셨지만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보면 어딘가에서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흐릿한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처럼요. 침대 옆에는 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두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그 사진 속 제가 누군지 모르셨지만 가끔 사진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미소 속에는 희미하게나마 저를 향한 기억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노래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자장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어머니의 모든 기억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때로는 제가 모르는 새로운 구절을 넣기도 하셨는데 아마도 그건 저를 그리워하며 지내신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변주였을 것입니다. 간호사가 말기 치매 환자 중에서 이렇게 노래를 또렷이 부르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어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저를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노래를 통해 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시다가 잠깐씩 눈을 뜨시는 정도였습니다. 병원 선생님들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훈이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지만 어머니는 힘겹게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미안해. 말씀하시기 힘드신 듯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과하실 것은 없다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처럼 온전히 저를 위한 자장가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훈이 잘 자라. 바람 불어도 잘 자라. 비가 와도 잘 자라. 엄마 곁을 떠나도 잘 자라. 마지막 소절을 부르시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시간, 끝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갈 뻔했던 시간, 그리고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자장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히 쉬시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병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각설이 공연단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사시면서도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셨다는 것, 매년 겨울이면 독거노인들을 위해 연탄을 나르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의 보육원을 찾아다니셨다는 것까지. 장례식장에서 김영자 씨가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어머니가 모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 제 이름이 실린 신문 스크랩들, 그리고 낡은 테이프 하나. 그 테이프에는 어머니가 부르신 자장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날짜는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그 테이프를 듣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게 여전히 깊은 위로가 됩니다. 40년 전 그날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선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깊고 무거웠습니다. 각설이 공연단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지하 연습실은 그대로 두었고 공연단은 이곳을 제2의 보금자리로 여기며 찾아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면 어머니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전국의 보육원과 양로원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 책상 한켠에는 어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면 저는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고.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서로를 온전히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자장가가 되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밤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항상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십니다. 그곳에서는 40년의 시간도 아픈 기억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 작은 바닷가 마을의 밤처럼요. 다음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강민우님의 사연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화려한 마린시티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DAUM을 능가하는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시작한 벤처기업은 이제 직원이 10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올해 42, 주위에서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센텀시티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나왔고 이내 곡조가 바뀌어 낯익은 멜로디로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피아노로 연주하시며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1994년 봄 부산 남포동의 좁은 골목길에 있던 어머니의 피아노 학원. 방과 후면 저는 늘 그곳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도 틈틈이 절 보살피셨고 마지막 학생이 돌아간 후에는 항상 저만을 위한 자장가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우만을 위한 자장가라고 하시며 어머니는 직접 작곡하신 그 곡을 들려주셨습니다. 지하철역의 피아노 앞에는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연세였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제 기억 속에 어머니도 함께 연주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는 지하철역의 발자국 소리 사이로 그 자장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음표가 되어 제 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자장가를 다시 틀어보니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단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자장가가 치유해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94년의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피아노 학원 유리창에 빗방울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일찍 하원한 학생들 때문에 학원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피아노실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고 계셨습니다. 그때 학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에도 학원비가 안 들어왔다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를 말리셨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이런 골목에서 무슨 피아노야. 아버지의 발길질에 악보들이 공중으로 흩어졌고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던 메트로놈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자장가를 속으로 흥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민우야, 이모 집에 가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자장가가 될 거라는 것을. 대구의 이모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이모랑 잘 지내 있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계속 쳐야 해. 약속해 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사라지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도망가야만 했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모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의 빚과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이모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자장가를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작곡하신 그 특별한 멜로디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구의 이모 집에서 제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모부께서 운영하시던 컴퓨터 학원 한켠에 자리 잡은 486 컴퓨터가 제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을 하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지만 점차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우연히 MIDI 프로그래밍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새워 코딩을 하며 어머니의 자장가를 디지털 음악으로 재현하려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으로 전국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만든 이 음악 어딘가 익숙한데? 시상식장에서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모도 어머니의 자장가를 기억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몰두했습니다. 주말마다 이모부의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고 번 돈으로
더 좋은 컴퓨터를 샀습니다. 새벽까지 코딩을 하다가도 잠들기 전에는 항상 제가 만든 디지털 자장가를 들었습니다. KAIST 전산학부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축하의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입학식 날 밤 기숙사 옥상에서 노트북으로 자장가를 틀어놓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이 밤하늘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학 3학년 때 실리콘밸리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 개발팀에서 일하며 세계적인 기술을 배웠고 그곳에서 제 창업의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음성 인식 AI 기술에 관심이 갔습니다. 어쩌면 이 기술로 어머니의 자장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졸업 후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했고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자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그날의 자장가가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초봄 부산 영도구의 한 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지관에 AI 음악 교육 시스템을 기증하는 자리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2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음악 치료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흰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자폐 증상이 있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신 어머니의 눈빛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분명 제가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요. 혹시 예전 제자이신가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복지관 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아, 강 대표님. 박영애 선생님을 벌써 보셨네요. 우리 복지관의 자랑이신 음악치료사예요.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하시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으세요. 관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교통사고로 과거의 기억 대부분을 잃으셨지만 피아노 연주와 음악 치료 능력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작곡하신 특별한 자장가는 많은 아이들에게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장가의 기원은 선생님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하시죠. 어머니는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연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였지만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장가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희 모자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 관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혜정 관장님은
2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일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분이었죠. 박영애 선생님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1995년 한겨울이었어요. 당시 저는 부산대학교 음악치료학과 조교였는데 늦은 밤 연구실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죠. 그게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관장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음악치료 공부를 시작하셨고 놀라운 재능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타고난 감각이 있으셨답니다. 아마도 본인의 경험 때문이었을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학업과 동시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낮에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돌보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연구실에서 같은 자장가를 연주하셨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게 아들을 위해 작곡하신 곡이라는 걸.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전국의 보육원을 찾아다니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악치료 수업을 하시면서도 틈만 나면 보육원을 방문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대구의 이모님 댁에는 끝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수입을 교육기금으로 적립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돈은 결국 장학금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됐지만요. 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는 어머니가 또 다른 보육원으로 가시던 길에 일어났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셨을 때 어머니는 대부분의 기억을 잃으셨지만 놀랍게도 음악만큼은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 자장가는요. 마치 본능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영혼에 새겨진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30년간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찾아 헤매면서도 끝내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어머니의 자장가는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건물 15층에 마음의 소리 음악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최첨단 음향시설과 함께 방음 처리된 10개의 치료실, 그리고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까지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저에게 맡기시다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말씀에 이내 수락하셨고 센터의 음악치료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피아노가 있는 치료실은 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했습니다. 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따스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죠. 어머니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 세션마다 어머니가 그 자장가를 다르게 편곡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자장가도 아이들의 마음에 맞춰 달라져야 하죠. 어머니의 말씀처럼 자장가는 때로는 밝게,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깊은 위로를 담아 연주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몰래 어머니의 치료 세션을 지켜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아이가 자장가에 맞춰 허밍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음악이 가진 특별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운영하는 IT 회사의 인공지능 팀과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를 AI로 분석해서 각 아이들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자장가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 같아요.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는 대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저를 아들로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이 났고 전국에서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방식은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여러 연구 논문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치유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센터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를 하시던 직원분이 어머니의 치료실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수십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 전부터 써오신 악보였습니다. 모두 자장가의 변주곡이었죠. 이건 1995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에요. 김혜정 관장님과 함께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제가 기억하는 그 원곡이 적혀 있었고 그 뒤로 수백 개의 변주곡이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악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마이너스 민우의 생일. 오늘은 조금 더 밝게. 1997년 3월 2일 마이너스 민우의 중학교 입학일. 힘찬 행진곡으로. 2000년 12월 24일 마이너스 첫눈이 오는 날. 민우는 눈을 좋아했지. 매일 매년 저를 생각하며 자장가를 변주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은 음표가 되어 노트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어머니는 음악으로 기록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201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젊은 IT 창업가 강민우를 보았다. 우리 민우와 같은 나이일 텐데 얼마나 자랐을까? 그때 제가 첫 창업의 성공에 방송 인터뷰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어딘가에서 제 소식을 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정이 넘도록 노트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교통사고 전날인 2019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내일은 대구로 가보려 한다. 이번에야말로 민우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설렘을 담아 연주해야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장가의 선율 속에 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오셨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후에도 이 자장가만은 잊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곡가들과 음악 프로듀서들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변주곡을 디지털화하고 각각의 곡이 가진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작업이 어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뇌의 손상이 점차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피아노 앞에만 앉으시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피아노 연주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뇌의 다른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있지만 음악과 관련된 부분만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을 음악에 쏟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장가를 연주하실 때면 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밝아졌습니다. 때로는 연주 중에 울음을 터뜨리시기도 했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이 음악을 통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이 곡을 칠 때마다 어떤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요. 까만 눈에 조금은 말썽쟁이 같은.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아이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면 아이들이 먼저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사랑이 이제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AI 음악 치료 프로그램 개발팀은 어머니의 연주를 매일 녹음했습니다. 같은 자장가라도 매일 조금씩 다른 감정, 다른 선율로 연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변주 속에 어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이 조금씩 녹아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행복한 느낌으로 연주하고 싶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요.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기억은 잃으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봄이 시작될 무렵 어머니는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앞으로 가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를 피아노 앞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바다는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은 제 아들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꿈에 나와요. 까만 눈을 가진 아이가. 제가 이 자장가를 불러주면 방긋방긋 웃던 아이. 이상하게도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떠올라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자장가의 선율이 흐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너구나. 내가 우리 민우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기억이 음악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음악으로 늘 함께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장가를 연주하셨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30년 전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자장가 그대로였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선율. 어머니의 모든 기억과 그리움이 음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어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신 채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장가를 흥얼거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히 쉬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바람에 휘날렸고 센터의 아이들이 부르는 자장가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을 배웅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의 소리 음악치료센터는 이제 전국 각지에 7개의 분원을 둔 큰 재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수백 개의 자장가 변주곡은 AI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어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 아동들의 치료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나 봅니다. 말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서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음악을 통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치료실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창가의 피아노, 낡은 악보들, 그리고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이곳은 이제 음악 치료사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치료사들이 어머니의 방법을 배우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IT 기업은 음악 치료 AI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은 이제 전 세계 음악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변주되는 AI 작곡 시스템은 많은 치료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센터에서 특별한 음악회를 엽니다. 자장가 페스티벌이라고 이름 지은 이 행사에서는 전국의 음악 치료 수료자들이 모여 자신만의 자장가를 연주합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를 시작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변주곡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어가는 것처럼요. 센터의 로비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음악은 말보다 깊이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 이제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장가를 사랑하셨는지를. 자장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언어이자 깊은 상처를 감싸 안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실천하신 거죠. 매일 밤 퇴근 전에 저는 어머니의 치료실에 들러 잠시 피아노를 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배운 자장가를 연주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장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사랑을 담은 마음을 치유하는 자장가가